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웨스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앞에서 헬로라고 했지만 정말 헬로 하신 거 맞으실까요? 걱정스럽습니다. 8월 들어서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꽤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월스파에서는 그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 또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매일 아침마다 진행하고 있는 모닝 브리핑이라든지 또 이제 언론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월스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8월 이제 셋째 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일단 둘째 주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지표들은 이제 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한 주 쉬었으니까 이제 메가급의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보면 중요한 거는 역시 수요일 날 나오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월간 재정 수지가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 이제 물가겠죠. 물가와 관련한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데이터가 바로 목요일 날 나올 예정이다. 이게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들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휴장이니까요. 요거까지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최근 한 달 동안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한번 보시면 일본이 무려 니케이 지수 기준으로 보면 15%나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4% 하락했고요. 나스닥 100 12%, 나스닥 1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미일 증시가 내리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에 대해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자, 이런 하락 요인들을 좀 꼽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1일 날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나온 2일 날은 실업률이 예상보다 크게 점프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4.1%에서 4.3%로 뛰었고요. 최근 12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이 얼마였냐면 3.5%였어요. 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고용시장이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실업률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 침체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 언론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지난달에 0.43%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0.53%포인트까지 올라왔다. 임계점이 얼마나요? 0.5%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이 샤메 법칙만 가지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경기가 좋다 안 좋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양한 지표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어느 지표든지 간에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데 특히 연준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고용 지표가 조금은 안 좋아졌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약간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을 보면 이익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매출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 좀 보면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이 지금 대략 한 47%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역시 이거는 19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향후 가이던스를 보니까 계속 좀 하향 조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진 부분들이 최근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의 주가도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위에도 썼지만 BOJ의 통화정책, 매파적인 통화정책 영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매파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0.25%까지 올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QT를 단행하기로 했죠. 물론 지금 규모 자체를 갑작스럽게 주는 게 아니라 이 QT를 가기 위한 그 직전 단계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다가 이제는 양적 완화를 약간 주춤 멈추게 되고, 이제는 조금씩 이제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일단은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엔화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됐거든요. 엔화의 가치가. 그래서 이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동위기, 뭐 이건 현재 진행 중이고,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양측에서 각자의 명분을 상당히 좀 쌓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비하인드 커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7월 FOMC가 이제 끝난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뭐 지금 끝나자마자 지금 증시의 변동성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야,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렸어야지라는 이런 거죠. 뭐냐면 지금 미국의 주요 코어 PC가 코어 물가들, 코어 프라이스를 보면 특히 뭐 연준이 보는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전년 대비 2.6%이고요.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걸 연율화해 보면 이게 2.3%니까 상당히 많이 물가가 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연준은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적어도 이 3개월 연율화한 데이터가 적어도 2% 미만으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코어 PC 말고도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슈퍼코어 CPI나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0.5%포인트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즉슨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0.5라는 게 그 물가 데이터가 연준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2%보다 지금 어떻다? 더 낮다는 거죠. 한 1.5에서 1.6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에서 이 물가 데이터를 뺀 실질 중립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면 당장 금리 인하를 해도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자, 좀 더 보면 최근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엔화의 강세가 캐리 트레이드의 자금 청산 압박을 높였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달러 엔 환율의 움직임과,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 엔화가 약세예요. 네, 엔화가 약세이고 이게 낮아지면 엔화가 강세이다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도 보면 일본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냐면 엔화 약세였어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큰 요인이었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움직임을 보면 이게 비단 일본 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내 테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엔 환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즉 약세로 가면, 엔화가 약세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미국 기술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좀 보였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아주 가파르게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압력이 꽤 높아졌고, 그게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킨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파르게 움직였냐면요, 여러분, 이게 7월 중순이었거든요. 이 지금 고점이 7월 중순이었는데 당시 달러엔 환율이 161.8, 장중 고점이 이게 무려 38년 만에 가장 엔화 가치가 낮은 수준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요 저점,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저점이 얼마였냐? 141.7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 3주 사이에 지금 이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무려 한 13에서 14%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속도였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증시도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 대한 논란들도 뭐 있기도 했었고, 자, 그런데 그게 오묘한 타이밍에 엔화 가치가 상당히 가파른 전환을 보이면서 증시에 부담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압력을 높이느냐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엔화의 가치가, 즉 엔화 약세와 이 주요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느냐라고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도체 지수, 반도체잖아요. 78%, 0.78이라고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건데 0.78이니까 거의 높다라고 하는 거죠. S&P 500 0.78, 나스닥 100 0.77. 뭐 이거는 거의 한 80%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일 중에 8거래일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엔화가 얼마나
특히 글로벌 증시, 특히 그중에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틀이죠. 갑자기 엔화의 방향이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BOJ, 일본 중앙은행의 우치다 부총재가 나와서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확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 약간은 이제 보류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분간 완화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갑자기 엔화가 이렇게 훅 뛰는 거죠. 거의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이 되니까 또 증시가 또 출렁거리다가 쭉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엔화의 약세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금리였기 때문에 이 저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어디에다가 이 고금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엔화를 빌려서 이렇게 달러 또는 뭐 위안 또는 원화 이런 자산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뒤에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자금이 얼마만큼 나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밖으로 나간 돈이 얼마냐라고 보면 18년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팬데믹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현재 202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대략 487조 엔이에요. 이걸 현재 환율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에서 4조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원금인 거잖아요. 원금인데, 자, 중요한 건 이 금융시장은 신용 창조라고 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파생과 관련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해 본다고 하면 이게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높게 추산하는 거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조 달러까지도 추산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투자자, 저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고금리 투자한 그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요. 뭐가 됐을 때?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비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금을 회수해야 할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면 일본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조달 비용이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인들은 여기 환율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달러로 바꿔서 엔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1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미 국채 1년물 기준으로, 단기물 기준으로 해서 5%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정이에요. 이 흐름은 고정입니다. 아시겠죠? 이 흐름은 고정인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 비용과 조달 금리와 바로 이 청산 시점, 즉 만기 시점에서의 환율이 될 거예요. 그렇죠? 환율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옆에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표로. 자, 기본적으로 엔화가 그냥 기본일 때는 평균적으로 한 4.6%를 얻게 됩니다. 왜 4.6%냐면 여기 계산이 있죠. 0.4%의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금이나 수수료, 재비용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엔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는 건 엔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랬을 때 만약에 달러 엔화율이 120에서 100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 수익이 감소한다. 엔화로 환산한, 그러니까 이 달러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엔화로 환산한 수익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줄어들게 되고 또 원금을 상환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거의 13% 정도 된다. 그나마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17.5%잖아요. 근데 그나마 좀 줄어든 이유가 뭐죠? 5% 국채 투자를, 미국 국채 투자를 통해서 얻은 5% 수익률 때문에 이게 약간 상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엔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산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엔화도 훨씬 더 많아지고, 이걸 최종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투자를 통해서 얻은 5%까지 감안을 해보면 2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시장이 엔화 약세, 특히 이제 일본에서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약세를 선호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강세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로직은 좀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8월 들어서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시점에서 당사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이신 박희찬 센터장이 이 침체가 지금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과도한 이유에 대해서 좀 관련한 레포트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포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 좀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기업들의 재고가 상당히 낮다. 실제 지난 1분기, 2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나왔을 때도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기업들의 투자였어요. 민간단에서의 투자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초과 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딱 일치가 되는 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1.2개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구인 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하나가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2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노동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초과 구인의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관 이제 기업들의 수익성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다만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낮고 앞으로의 매크로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한 기업들의 향후 전망을 봤을 때 좀 매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언급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을 놓고 보면 항상 그 위에가 매출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요인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했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익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조치나 장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수익성만큼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EPS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면 대략 80% 정도가 된다. 이제 거의 지금 어닝 시즌, 2분기 어닝 시즌의 7분 응선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죠. 코어 PCE 기준으로 1년 전년 대비로는 2.6%,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2.3%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서 더 물가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 경기 선행 지수인데, 뭐 G20을 기준으로 보든 또는 미국을 기준으로 보든 했을 때 전체적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완연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들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계속해서 현재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애틀란타 연은에서 최근에 업데이트한 내용은 2.9%입니다. 그 중에 2%가 소비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2%가 소비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소비라고 하는 데이터가 전체 미국 경제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소비를 볼 때 저희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게 제조 PMI는 나쁘게 나왔지만 서비스 PMI 데이터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주황색 선이 제조 PMI고요. 검정색 선이 서비스 PMI인데, 서비스 PMI는 지난달 위축에서 다시금 확장 국면으로 들어왔고요. 그 안에 뭐 신규 주문이든 생산이든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들,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들도 상당히 뭐였다?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부담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실업률과 이제 관련한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 또는 민간단에 계속해서 대출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수요나 기준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 실업률이 약간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다시 한번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증시가 지금 막 변동성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고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 있어요. 다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는 스타일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의 또는 수익률 자체는 이렇게 스티프닝, 가팔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스티프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근데 이 스티프닝의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불이냐,
배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가 내려오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작년 하반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장기물,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나타났었던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있다. 근데 이때는 뭐였습니까? 하이어 포 롱고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당장은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고 다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7월 중순부터 최근에 나타난 상황에서 보면 약간 리세션 우려를 좀 반영을 하면서 단기, 장기 금리 모두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그 중에서 뭐가? 단기 금리인 2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리세션이 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가든 고용이든 다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된다? 금리를 가파르게 내려서 이걸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ISM 서비스업 데이터가 나오고 GDP, 3분기 GDP 성장률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러면서 약간은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끝에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변화할 거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뭐 지금 불 스티프닝이든 베어 스티프닝이든 간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냐면 장단기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축소가 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이게 2년 만에 플러스가 장중에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플러스가 되기도 했었다라는 점까지 이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성 장세예요. 자, 그런데 방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앞으로 이렇게 장이 이렇게 움직이긴 할 텐데 이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플랫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거냐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침체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 이런 상승 추세의 변동성 장세가 나올 거고요. 아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 추세의 변동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최근 증시에서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 저점을 확인을 한 이후의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직전 저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저점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하락 요인과 또는 상승 요인을 봤을 때 그러한 모멘텀들이 어느 시점에서 전환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모멘텀을 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좀 더 상승 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간과 가격에 대한 이걸 분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에 확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시간과 가격을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미국의 CPI, PPI를 비롯해서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데이터까지 나오면서 현재 불거지고 있는 경기 둔화 또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완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힘든 8월 초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복귀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웃으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